지난 시간 편두통 편에서 이전 2000년대 중후반부터 늘어난 독일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에서의 임상 시험들이 침치료의 효과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돌려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실패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침치료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큰 크기의 임상 시험만 하면은 침치료 효과가 드러나겠지 라는 차원에서 그런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데, 물론 침치료가 치료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기성 치료들, 예를 들면은 소염 진통제 투여에 비해서는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음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침치료에 문제가 되는 거짓 침치료, 샴 니들에 대한 효과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거듭해 가면서 어떤 부분들에 문제가 있었는지, 거짓 침 치료에 대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2000년대 지나서 2010년대 초반에서부터 중후반에 이르면서는 침치료가 명확한 효과를 가지는 치료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메타 분석을 통해서 2012년 이후에 침치료가 통계적으로 분명히 유의한 치료 효과를 가진다. 이것은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도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라는 게 명백해졌고요. 또 그와 같은 연구 과정 속에서 침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샘플 수가 1000여 명 이상이 되는 방대한 임상시험을 시행을 해야만 그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게 명백해졌습니다. 그 차이는 샴 니들이라고 하는 거짓 침치료가 가지는 플라시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함으로써 우리는 침치료의 신경생리학적 작용 기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플라시보라는 것에 대한 우리 몸이 반응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침치료의 작용 기전에 있어서 분절적인 부분들, 경혈이나 경락이라는 것이 고전에서의 점이나 선이 아니라 척수에서의 분절에 따른 면, 그리고 신경주행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근육의 분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지식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후 최근의 임상시험들은 침치료가 명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들에서도 일부 연구들은 침치료가 샴 니들에 비해서,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연구들의 상당수는 샘플 수가 굉장히 작은 소규모 임상시험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점은 침치료가 거짓 침치료라고 하는 그와 같은 플라시보에 대해서도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해야만 침치료의 효과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그와 같은 사건의 맥락을 잘 모르는 연구자들이 또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런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만 사실 효과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 치료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건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그와 같은 작은 차이는 진짜 침치료와 거짓 침치료를 비교를 했을 때의 작은 차이지, 침치료와 다른 통상적인 치료, 예를 들어서 오피오이드라거나 NSAID와 같은 치료들에 비해서는 명백한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너무나 뚜렷하다 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침치료가 왜 효과를 나타나는지에 대한 제가 이전에 영상들을 참고를 하셔서 침치료는 이런 기전을 통해 작용하고 거짓 침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침치료는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대중적으로도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긴장성 두통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편두통에 이어서 일반적인 두통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긴장성 두통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성 두통은 가장 흔한 두통 중에 하나죠. 흔한 두통이야 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두통이 바로 긴장성 두통입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을 보면은 그냥 어쩌다 이제 보통은 다들 어쩌다 그냥 한번 아프고 말기 때문에 사실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죠. 저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끔 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이례적으로 좀 나타났다가 대부분 30분 내에 사라지곤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점차 만성적으로 두통이 진행이 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주로 임상의 내원을 개원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환자들이다, 만성적인 두통 환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 제가 편두통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잘 모른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두통 원인 역시 잘 모릅니다. 이게 원인이 근육에 있는 거냐, 아니면 뇌에 문제가 있는 거냐, 뭐 신경계에 문제냐, 이건 아직까지 잘 드러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근에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견해는 말초, 근육에 있어서 어떤 병리적 요인이 두통을 발생시키고 있다라고 믿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있어서는 근막에서의 염증이나 에너지 대사 장애 등이 원인이 된다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통증 유발점이 관여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통증 유발점에 대해서는 제가 침 치료 관련 기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컨트로버셜한 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어쨌든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또 중추에서의 기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변형계와 같이 통각을 인식하는 여러 영역들의 연결성의 변화, 나약트릭 옥사이드나 CGRP, 세로토닌과 같은 뇌인성 신경 펩타이드들에 의한 통각 인식의 변화가 병태 생리에 관여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일반적인 통증 질환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여러분들이 두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급만성의 통증은 이와 같은 기전들이 기본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죠. 자, 요게 이제 두통의 기전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유해 자극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변형계나 중추신경계에 신호가 전달이 되고, 요것이 다시 이제 하행성 관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식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치료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다고 또 아래쪽 그림이 보여주고 있죠. 뭐 사망계 항우울제나 침치료, 아니면 그 외 신약, 뭐 물리치료, 아니면은 뭐 이완요법, 스트레스 관리, 이와 같이 결국 얘들이 뭐 잘 모르지만 뭔가 스트레스나 염증과 관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스트레스에 잘 이제 대응을 해라. 아큐펑처의 물음표라는 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요. 뭐 신약 정도의 어떤 이제 혁신적인 치료 정도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추신경계에서 그런 이제 어떤 기분의 어떤 이런 문제들을 개선을 시켜준다거나, 침치료에 제가 통증 관련해서 기준을 말씀드렸을 때 침치료가 주로 작용하는 부분이 변형계 등이고, 이를 통해 가지고 베타 엔돌핀을 비롯한 여러 오피오이드들의 방출을 유도를 하고, 이를 통해서 뭐 뇌 연결성이 변한다거나 해마의 위축을 개선을 시키는 항우울 작용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작용들이 나타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은 우울한 기분의 변화, 그 다음에 통각 이상의 통각 지각의 이상을 개선을 하고 중추에서의 감작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뭐 여기에 있는 치료들이 관여를 하겠지만, 특히 침치료 관련 기전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기전들이기 때문에, 중추에서의 기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고요. 또 뭐 말초 신경계에서 뭐 이건 침이 여기에만 적용한다고 되는데 여기서도 작용을 하죠. 근육의 어떤 긴장을 풀어주고 근막 요인들을 개선을 시키고 말초에서의 감작을 개선시킨다. 뭐 침치료 역시 마찬가지죠. 이와 같은 기전들이 있는 것 제가 침치료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뭐 사실 침치료나 물리치료나 어버치나 매치나 하는 그런 유사한 작용 기전들을 가지고 있고, 뭐 여기에는 추나치료도 관여를 하겠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한방물리요법, 아니면은 뭐 침치료 자체가 어떤 이완요법을 겸하고 있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관리와도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겠죠. 그 외에 약물요법으로서 한약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우울 치료들이 말초와 중추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염증을 조절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거풍지제들이 뭐 천궁다조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두통 치료제들이 사실은 다 거풍지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이 하는 작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염증 조절 작용이죠. 자, 침치료와 관련해서 이제 긴장형 두통에 대해서 어떤 치료 효과들이 있느냐,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처음에 제가 소개드린 논문들을 보면은 다 2005년, 6년 유럽 쪽 연구자들이 진행한 연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침치료에 대해서 유럽에서 대단히 이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죠. 침치료 관련 연구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쭉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침치료 관련 기전 강의를 한번 쭉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침치료 기전은 사실 70, 80년대 대부분 다 완성이 되었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뇌 기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임상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2005년에 진행된 이 임상 시험에서는
28개의 외래 진료시설에서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고 270명의 환자 평균 나이 43세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12회의 침 치료를 이제 침 치료 혹은 이제 거짓 침 치료 아니면 이제 단순 이제 대기군으로 나서 봤더니 침 치료가 이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에 비해서 명백한 치료 효과를 나타냈는데 샴 치료에 비해서는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결과들만 봐서는 침 치료가 효과가 없나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효과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 개개 연구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효과들이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서 모아서 보면은 이 개별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통계적 차이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편두통이 있어서, 두통에 있어서 치료 효과의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침 치료, 앞서서 보셨던 이 연구에서, 이제 기저 수준에서 4주, 8주, 12주, 16주, 20주, 24주까지 치료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 24주까지 했더니, 침 치료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짜 침 치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침 치료를 한 사람들은 뚜렷한 이제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진짜 침 치료하고 가짜 침 치료 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 요 미세한 차이가, 이 한 300명을 대상으로 100명, 100명, 100명 이 정도로 나눠서 한 치료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거의 한 이제 1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뭐 500, 500 아니면 뭐 300, 300, 300 이 정도의 어떤 이제 임상 시험 규모가 돼야 이 차이가 드러날랑 말랑 하더라. 이런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뭐 고혈압이나 고지질혈증 약 보면은 임상시험 규모가 막 10,000명, 20,000명 막 이런 식으로 대단히 큰 규모의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 치료들의 효과가 굉장히 미니멀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단일 임상시험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원이 돼서 그 치료를 받아야만 통계적 효과가 뚜렷하게 통계적 차이가 말랑말랑 조그마한 것들이 이제 그나마 유의하게 드러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은 침 치료가 그럼 효과가 없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통증이라는 게 워낙 플라시보에 대해서 잘 반응하는 질환이고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NSAID를 비롯해서 표준 치료들도 다 사실 이런 상태입니다. 통증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증의 자연적인 속성이 플라시보에 잘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다른 연구로 이제 2007년에 발표된 연구인데 이것도 이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에서 진행된 연구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요건 이제 122개소의 이제 외래 진료소에서 진행된 연구고 두통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혈 경락 이론에 따라서 침 치료를 했느냐 아니면 가짜 침 치료를 했느냐 아니면은 아예 뭐 이제 이걸 이제 관찰을 한 겁니다. 여기서 봤더니 침 치료에 있어서 통증이 이제 50% 이상 감소한 사람들을 봤더니 침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통계적으로 치료 효과가 조금 더 있는 그런 경향들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보이죠. 이건 효과가 이 단일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컨다리 어널리시스에서 뭐 두통 일수가 줄고 뭐 p-value가 이제 유의하게 나온 여러 가지 뭐 반응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1차로 내가 연구에서 보고자 한 게 페일리어 했다 하면 사실 이 연구는 침 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데는 실패를 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 또 다른 연구들을 또 종합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침 치료가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게 드러나는데 보셨다면 이와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보여주려고 한다면은 이 정도 어떤 이제 4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으로도 택도 없더라. 정말 1000명 이상으로 임상시험을 해야 되더라. 이런 게 나중에 알려지게 됐죠. 이 연구도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을 하긴 했지만 침치료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효과가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2012년에 나온 자마 미국 의학회에서 발표된 침치료의 만성통증에 대한 효과에 대한 메타 분석에서 잘 이렇게 분석이 돼서 보고가 되고 영국의 NHIR이라고 하는 국립의학연구센터에서 발표된 굉장히 두꺼운 보고서에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연구 단편만 보고서 침치료가 플라시보와 유사하다라고 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래된 견해들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지금 보고 계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이 하나만 연구만 봐서는 침치료 효과를 뚜렷하게 알기 어렵다. 그리고 침치료가 효과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고
물론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걸 알게 됐지만 이 당시엔 그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간단히 또 이제 두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편두통에 있어서 기존에 양질의 임상시험들이 이제 몇 건 있었지만, 또 두통에 있어서 몇 건의 임상시험들이 있었지만 침치료 효과를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침치료의 효과가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통계적 힘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대규모 임상시험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진행한 이 연구에서는 침치료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제 뇌졸중 후유증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또 살펴보시죠. 자, 뇌졸중은 최근에 뭐 처방 보험에서도 이제 관련 주요 상병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뇌졸중은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주요한 사망과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환 중에 하나로, 특히 뇌혈관의 경색에 의해 나타난 허혈성 뇌졸중이 최근에 가장 많다. 우리 정말 한방병원의 전성기 때는 오히려 출혈성 뇌졸중도 좀 많았지만 사회가 이제 변하면서 이제 출혈성보다는 허혈성이 뭐 제가 학생 때 이미 뭐 훨씬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뇌졸중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염증이 증가를 해서 우리 몸에서 염증 수준이 뭐 노화에 의해서 증가를 했던지, 뭐 담배를 피던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지, 뭐 이제 비만이 있던지, 하여튼 기저 요인들에 의해서 혈관의 죽상경화성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의 혈소판들이 이제 달라붙게 되고, 그것들이 플라크를 이루다가 불안전성을 이렇게 형성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뚝 떨어져나가서 혈관을 막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부위에 혈류가 원활하지 않다고 한다면은 경색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질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질환들이나 생활습관, 흡연, 고지혈증, 비만, 죽상경화증, 이형당뇨, 고혈압 등 만성 염증성 질환들이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요. 뇌조직은 뭐 55분 이상 산소 공급이 되지 않으면은 뭐 상당한 손상이 유발이 되지 않는다. 워낙 이제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포도당이 공급되지 않아도 뇌는 즉각적으로 손상을 입게 됩니다. 여기 뭐 산소 공급도 잘 돼야 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근데 최근에서 알게 된 것은 이제 최근에 이제 TPA라고 해가지고 이제 혈관을 뚫어주는 이제 재개통 시술을 하는데, 야, 어떻게 된 게 이게 시술을 해도 환자가 이제 뇌가 기능이 잘 회복이 안 되더라, 이런 게 드러났는데, 왜냐하면 일단 뇌가 이제 저혈류 상태, 저산소 상태에 빠지면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오토파지라거나 에너지 대사를 변경시켜가지고 최대한 위기 상태에서 나를 이제 보호하려는 그와 같은 상태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어서 갑자기 혈관 재개통해가지고 포도당과 산소가 갑자기 급격하게 밀려들게 되면은, 얘네는 지금 저산소 상태, 저영양 상태에 맞게 세포 상태가 세팅되어 있는데 갑자기 혈류관이 뚫려가지고 그와 같은 영양소들이 증가하게 되니까 폭발적으로 뉴런에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산화물들이 증가하게 되고, 얘네들은 결과적으로 신경세포의 사멸로 이어지게 돼서 뇌를 이렇게 혈관 뚫어도 환자의 기능이 나빠지더라. 그런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손상을 이제 허혈재활류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신부전과 같은 질환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뇌의 정말 다이나믹한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치료는 없고, 다만 이제 한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한약이란 게 이제 양방향 조절이 항상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허혈성 상태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제 신경을 보호를 해주고, 또 이제 다시 재관류가 되면은 또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이제 또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기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어떤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아직 임상시험으로 그런 효과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에 있어서 제일 많이 이제 연구가 된 제 가장 양질의 임상시험은 이제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이제 허혈성 뇌졸중 손상에 있어서 침치료가 효과적이냐, 이 연구는 이제 중국에서 대단히 많은 환자니까 8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뇌졸중이 일단 발생을 한 후 이제 3일에서 10일이 지나서 이제 급성기를 지난 환자들에게
침 치료를 시행을 했더니 환자의 사망률이나 또 이제 어떤 입원을 요하는 사건들의 진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한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일단 침 치료가 안전하다는 건 알겠지만 침 치료가 이제 만약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연구 프로토콜 상으로는 그 침 치료 효과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사망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긴 했는데 요 수준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침치료의 효과를 정말 잘 보여주고 싶다고 한다면은 더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통해 가지고 이와 같은 차이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의 그와 같은 통계적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침치료를 꾸준히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점이 또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침치료를 시행을 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일단 첫 번째, 중국에서는 뭐 편향된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고 침치료가 이제 가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만 퍼블리시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한의학에 불리한 연구들도 얼마든지 이렇게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연구의 진실성도 중요하고 이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이런 걸 이제 자신 있게 또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연구만으로 이제 침치료 효과가 없느냐? 아니죠.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에 사용된 프로토콜이 효과가 없었다. 또 앞으로 연구를 할 때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침치료 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은 것들을, 이런 시행착오들이나 어떤 연구상의 문제들을 개선을 해야지 결국 이제 시행착오, 몸으로 직접 해가면서 이 수많은 의사들이 진행을 해서 앞으로 이제 침치료 연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직접 체득을 해야만 연구가 발전하게 되고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연구는 침치료가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외에 여러 이제 뇌졸중 후유증으로서 인지기능 장애라거나 아니면은 연화곤란이라거나 하는 뇌졸중 우울증이라거나 하는 뇌졸중 후에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있는 뇌에서의 염증 수준에 의한 다양한 임상적 변화, 그리고 그 후유증에 대한 효과는 이 연구의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들을 진행을 해서 그런 종류의 후유증에 있어서는 침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이나 연화곤란이나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아니면 견수증후군 같이 명백한 통증이나 아니면 만성적인 통증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후유증으로 남을 수가 있고, 여기에 있어서 침치료가 해마를 비롯한 여러 뇌 영역의 연결성을 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지기능 개선을 비롯한 통증 개선 효과, 아니면 항우울 효과, 아니면은 연화곤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경염증을 개선하는 작용이죠. 또 혈관성 치매, 뇌졸중 후에 어떤 이제 치매가 생긴 경우에 침치료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신경 발생을 促진하는 침치료의 작용 기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요. 이러한 기전들은 한약 치료 역시 뇌졸중 후유증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기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침치료뿐만 아니라 한약 치료들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직접적으로 뇌졸중 후에 어떤 사망률을 감소시키거나 재입원을 감소시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침치료 효과가 명백하지 않았다고 설명드렸는데, 실제 침치료 외에 어떤 한약 치료에 대한 임상 시험을 본다면은 한약 치료는 환자의 회복 커브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처음 이제 기능 상태가 100입니다. 이 사람은 뇌졸중이 와서 이제 입원 시에 이제 펑션이 이제 20으로 떨어졌죠. 자, 이 사람의 기능이 이제 한 24개월에 걸쳐 가지고 꾸준히 개선이 돼서 한 60으로 개선이 됩니다. 침치료나 한약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60% 수준에 이르게 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에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침이나 한약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재활 치료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12개월이나 더 지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능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손상된 뇌의 기능은 개선시킬 수가 없고, 뇌의 가소성을 통한 뇌의 기능 재배열에는 생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뇌졸중 후에 손상된 기능의 회복은 생리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약은 한약이 정말
없는 걸 새로 만들어낼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빠른 회복을 촉진을 시킨다. 이것은 정말 명백한 효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약이 가지고 있는, 한약적 치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신경염증을 개선하는 뇌졸중의 중요한 병리, 신경염증을 개선하는 효과들이 바로 그와 같은 예후 개선과 빠른 회복과 밀접한 관여가 돼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침치료는 혈관성 치매에서 효과적인 치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침치료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몇 가지 기전들이 있습니다. 한 연구는 침치료가 혈관성 치매 모델에서 공간 학습 및 기업 능력을 개선하고 해마의 롱텀 포텐시에이션을 향상을 시키고, 이를 통해 침치료에 의한 해마에서의 도파민이나 관련 수용체 발현 증가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기전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 LTP는 기억과 학습에서 대단히 중요한 현상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에릭 캔들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수상하신 분이 이 현상을 입증하신 그런 공로로 이렇게 상도 타고 그러셨어요. 이제 이런 기전들이 사실 침치료와도 밀접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해마에서 해마 신경들의 장기 강화는 기업 학습을 촉진을 할 수가 있으며, 이것이 침치료가 혈관성 치매를 개선할 수 있는 한 가지 작용, 기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허혈성 뇌 손상에서는 여러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나 아드레날린이나 아세틸콜린 같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신경 기능의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주신경 부신경로, 도파민을 통한 항염증 작용, 혹은 NRF2, AR2라고 하는 잘 알려져 있는 항산화 경로, 그 다음에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관련 경로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신경 기능을 개선시키고 염증을 조절하고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다양한 현상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에 대한 보호 효과, 증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추정들이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허혈성 뇌졸중 모델에 있어서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 종합해 봤을 때 침치료가 다음과 같은 기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이제 위에서 쭉 이렇게 보시면은 혈류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대사 조절을 통해서 항염증, 항산화 작용을 할 수가 있고, 이온 항상성 조절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의 유입을 억제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전들을 통해서 신경의 흥분을 감소를 시키고, 글루타메이트 등에 의한 신경 흥분 독성을 감소를 시킬 수도 있고요. 잘 알려져 있는 산화 스트레스의 조절이나 염증 조절, 그리고 이들이 억제가 되면은 세포의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하게 되니까 세포 사멸도 억제하게 되겠죠. 그리고 뇌혈관 장벽, 치밀 결합의 보호 효과 작용도 있고요. 신경 발생을 염증 환경에서 항염증 환경이 되면은 신경의 발생도 촉진이 되고, 신경계의 면역세포라고 할 수 있는 신경교세포들의 기능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혈관 신생을 촉진을 할 수가 있고, 시냅스의 가속성을 조절하는 다양한 기전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인지기능을 개선한다거나 그 외에 유익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여러 기전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다양한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기전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한번 쭉 나중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대신 아세틸콜린 채널, 아니면은 락테이트 대사라거나 이제 당 대사라거나, 그 다음에 나트륨 채널이라거나, 이제 칼슘 채널이라거나, 아니면 가바의 조절이라거나, 글루타메이트의 조절이라거나, 반응성산소조, ROS의 조절, 또 이제 니코틴 이제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조절이라거나, NF-카팝이라고 하는 염증 조절, 그 외에도 이 데스 수용체, 세포 사멸과 관여가 되어 있는 경로, 그 다음에 오토파지의 조절, 뇌혈관 장벽의 기능 조절, 뇌혈관 염증을 조절하는 MMP의 조절, BDNF나 VEGF와 같은 신경 발생이나 아니면 혈관 발생과 관여가 되어 있는 여러 인자들의 조절, 그 다음에 신경에 있어서 신경세포들의 세포 신호 경로에 있어서 주요한 조절자 중에 하나인 ERK 경로의 조절이라거나 그의 기타 경로들의 조절, 그의 성상교세포의 조절들, 그리고 과도한 이제 글리오시스라고 하는 현상의 조절,
그 외에 뭐 SCF, CK 패스웨이들의 이와 같은 조절, 이를 통한 혈관 신생의 조절 작용, 그 외에 도파민계의 조절과 같은 굉장히 광범위한 현상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 침치료의 기전이라는 게 심플한 게 아니죠. 대단히 많은 작용 기전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점 알아두시고,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세포 내 현상들, 분자생물학적인 현상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알아야만 침치료가 왜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이제 혈관성 치매의 병태 생리입니다. 뭐 여러 가지 혈관의 문제라거나 우리 뇌졸중 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그 같은 혈관 이상이라거나 뇌졸중이 발생하기 쉬운 어떤 유전적인 문제들, 염증 환경이 증가되어 있거나 하는,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이제 도시적인 생활 습관, 그러니까 운동 안 하고 과식하고 음주, 흡연 이런 같은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뇌의 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죽상경화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병태 생리, 혈소판이 이제 피떡이 이제 클롯이 떨어져 나와서 이제 혈관을 막게 되는 그와 같은 기전들이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혈류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조직에 다양한 손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경색과 관련해서 미소 출혈이라거나 여러 가지 출혈들이나 그 외 신경의 소멸, 이로 인한 뉴럴 볼륨의 로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세포들의 염증 수준 조절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행동상의 문제들, 인지 기능의 결함, 치매, 파킨슨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운동 기능의 이상과 같은 다양한 뇌졸중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유증 중에 하나로 이제 인지 기능 결함과 치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뇌졸중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제 결국 염증 수준의 증가라거나 뇌혈류의 이상이라거나 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 산화 스트레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병리로는 저산소증, 이와 같은 저혈류, 이와 같은 문제들, 뇌혈관 장벽의 손상, 염증 등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 외 여러 가지 말초에서의 신경퇴행 같은 변화들, 이와 같은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임상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침치료가 그러면 이제 앞서서 좀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서 그렇게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2016년에 진행된 미국에서의 이제 한 연구들을 보면은 요건 이제 중국에서 진행된 연구인데, 이제 인지기능 개선에 있어서 침치료가 효과적이냐라고 본 연구입니다. 그렇게 큰 규모 임상시험은 아니고 이제 200여 명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2x2, 그러니까 이제 침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 전산화된 이제 인지 재활 치료를 이렇게 병행을 했을 때, 단독으로 침치료를 하거나 또 인지 재활 치료를 했을 때, 같이 했을 때, 아니면 하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디자인의 임상시험을 통해서 침치료가 인지 기능을 개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구 결과는 MMS이라거나 모카와 같은 지표를 통해서 침치료가 전산 재활 치료와 병행을 했을 때 환자 뇌졸중 후유증으로 나타난 혈관성 치매에 대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냈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도 존재를 합니다. 인지 기능의 개선이라는 게 침치료를 받은 경우에 뚜렷하게 개선이 된 MMS나 이제 모카에서, 여기 보시면은 레아컴이라고 하는 이 전산 치료와는 별개로 MMS 상의 이제 이 개선을 보면은 침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침치료를 했을 때, 침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침치료를 했을 때 침치료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물론 대규모 임상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침치료 효과를 더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른 후속 연구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보셨던 바와 같은 이제 뇌졸중에 있어서 침치료의 작용을 간단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제 임상 시험들이고요. 이 연구는 침치료가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뇌졸중 후유증을 개선시키는데 유의하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이제 침치료에 대한 이제 연구로서 이제 박종배라고 하는 이제 한의학 관련 이제 침 연구자 중에서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고, 팍샴 리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기를 이제 개발을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와이트라는 분이나 아니면 다른 대단히 이제 유명한 이제 침 연구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어쨌든 이 연구는 침 치료가 뇌졸중 재활에 그렇게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보여주지만 연구가 그렇게 큰 규모의 임상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알아두고 침 치료가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기초 연구를 분석을 하는데 이와 같은 한계들을 고려를 해서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급성기 뇌졸중에 있어서 침 치료 재활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환자, 더 큰 규모, 더 장기의 임상시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알레르기 비염도 간단히 살펴봅시다. 알레르기 비염은 한약 연구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죠. 흔한 호흡기 질환의 하나로 계절성 혹은 통연성 알레르기 비염으로 분류하고요. 여러 가지 환경적 인자들이나 유전적 소인들이 관여를 하고 결국 코 점막에서 여러 특징 물질에 의한 과민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비만세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히스타민 방출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임상적인 증상으로 이루어진 질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알레르기 비염의 증상은 기도 점막의 만성적인 염증에 의해서 나타나고 조기 반응과 후기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반응은 이 비만세포에 의한 히스타민의 방출 그리고 T알파2셀의 여러 분비되는 염증성 인자들에 대해서 우리 몸이 나타내는 염증 반응, 부종이나 코막힘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임상적인 증상은 재채기나 코막힘, 수양성 콧물이 주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와 같은 증상들이 마스셀에서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히스타민을 억제를 하는 치료들이 임상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약에는 즉각적인 항히스타민 작용을 가진 약물이 그렇게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백산피라거나 아니면은 창의자라거나 시니 같은 그런 약물들 일부가 본초 중에서도 항히스타민 작용이 뚜렷하게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침치료는 그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마왕의 교감신경 흥분 작용에 따른 혈관 수축, 기도 확장 작용, 그 외에 여러 염증 조절 효과를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처방에는 소천연탕이나 마왕부자세진탕이나 신이청패탕 이와 같은 처방들이 있다. 그 외에 만성적으로 보증이기탕과 같은 혹은 옥병풍산과 같은 체질을 개선하는 약물들, T알파셀의 균형을 조절하는 치료들, 면역세포의 분할을 작용을 가진 치료들, 활성 조절을 통해서 장기적인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다만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치료 효과가 한약에는 없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또 한약의 용량을 일반적인 용량에 비해서 다소 높게 투여하게 되면은 급성에 빠른 항히스타민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임상적으로 경험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처방에 대한 가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임상적 효과를 얻기 위해 적절한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 한약을 통한 한약을 통한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있어서 작용 기전을 간단히 설명을 드릴 때 가져온 일본 지침에 항상 나오고 하는 논문인데 이 비만세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과민 반응도 있지만 그 외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면역세포들, TH2 셀이라거나 하는 이와 같은 면역세포들의 조절 작용으로 조금 더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약의 효과는 항히스타민 작용, 마스트셀에서의 작용뿐만이 아니라 면역세포, T알파셀2에 있어서 얘들에 대해서 분비가 되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이나 이 T세포의 분화 상태에 따라서 환자의 임상적인 증상이 하류에서 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반응하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마스트셀, 비만세포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T셀에 의해서도 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약이나 침치료는 주로 이쪽에 대해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침치료가 이제 영양혈이나 이런 데 자침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려움증이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여러 임상시험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제 침 치료가 요 이제 교감신경이나 아니면 그 이제 감각신경에 대한
조절 효과를 통해서 가려움, 재채기 증상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침치료의 작용은 특히 또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면역 현상들과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급성기의 어떤 염증 반응, 그 다음에 과민 반응의 후기 반응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나눠서 침치료의 작용 그리고 한약치료의 작용을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침치료가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서 효과적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침치료가 효과적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내과학회지에 실린 한 2000년대 이제 연구를 보면은 거의 이제 뭐 46개 병원에서 진행된 422명을 대상으로 한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서 침치료는 명백하게 어떤 세티니즘이라고 하는 우리 지리텍이죠. 이제 이 약물하고 침치료를 같이 병행을 했을 때, 그리고 가짜 침치료하고 지리텍을 복용을 했을 때, 그리고 아예 지리텍만 복용을 했을 때의 경과를 이렇게 쭉 본 겁니다. 그 결과 침치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삶의 질의 개선, 알레르기 비염 증상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8주 후에 그런 효과가 명백하게 나타났다. 평가를 했을 때 그런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이제 미니풀했느냐라고 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침치료가 항상 트루 침치료하고 이제 샴 침치료하고 이제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침치료의 임상시험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임상시험들을 통해서만 침치료 효과가 드러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치료 효과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대규모의 임상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구 결과를, 앞서서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환자의 증상 개선 효과가 있고 항히스타민제 사용 감소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침치료 한 것, 그리고 가짜 침치료, 그 다음에 지리텍만 복용한 거, 이거 비교를 해보면은 초기 상태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이제 침치료를 하게 되면 실제 비염 증상이 뚜렷하게 감소가 되더라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와 같은 경과는 이렇게 또 다시 침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요. 장기적으로도 침치료 효과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렇게 또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침치료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시켰다, 효과적인 치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샴 치료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비염 증상을 개선을 하는데 일정한 효과도 있긴 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008년에 또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또 여기서도 유명한 분들이 또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연구에서도 이건 이제 무작위 대조 시험하고 이제 비무작위 대조 시험을 섞어서 이전에 두통 관련 연구들에서도 이런 디자인의 연구들을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연구들을 시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이제 487명과 494명을 비교를 한 이렇게 대조 임상 시험에서 침치료가 알레르기 비염을 개선을 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선 효과는 6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침치료는 알레르기 비염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치료들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양질의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알레르기 비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침치료가 좋은 효과를 가진 치료다, 과학적으로 진실된 치료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주는 연구 결과입니다. 또 뭐 소아 환자에서도 이제 침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이렇게 규명한 대만에서의 임상시험도 있는데, 이 연구 역시 침치료는 거짓 침치료에 비해서 뚜렷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결과들, 왜 통증에서 이제 알레르기 비염에서 치료 효과가 달리 나오게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 침치료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리고 환자의 어떤 다양한 병태 생리에 따라서, 그 환경에 따라서 침치료가 나타내는 효과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중맹검 시험에서 소아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서 침치료는 효과를 나타냈다. 뭐 침치료가 알레르기 비염만을 개선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질환,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면역성 질환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결과를 보여주는 임상시험 결과고요. 그 외에 2004년에 진행된 연구도 사실 마찬가지 연구죠. 침치료는 알레르기 비염, 통연성,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에 있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침 치료는 알레르기 비염을 개선시키는데 가장 잘 입증된 한의학적 치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침 치료는 분명히 임상적으로나 세계 여러 학회들을 통해서 미국 알레르기 천식 이 학회 등을 통해 가지고 침 치료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 있어서 뚜렷한 증상 경감 효과를 나타내고 그 기전은 TRPV1 수용체의 하향 조절이나 IgE나 사이토카인의 생성 조절이 관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토피 피부염에서 침 치료를 통한 가려움 효과 연구가 보여주는 바는 침 치료가 가려움 중추, 그 다음에 그 영역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가려움, 그 다음에 긁음 프로세스를 차단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또 알레르기 반응에 대한 조절 효과에 의해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 하행성의 조절을 통해 가지고 항염증 작용을 통해서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전들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